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자, 지금 오늘 발표하실 분은 두 분이신데요. 본 강연은 외교부 유라시아 1과정이신 위석윤 과장님께서 기업인이 알면 좋은 외교부의 대러시아 정책입니다. 외교부에서 하는 정책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직접 외교부 현장에 계신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한 30분 정도 하시고 나면 많은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외교부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자리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회원동정 시간에는 굉장히 모시기 힘든 김창건 유라시아 네트워크스 이사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네트워크스라고 것을 추진하신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석연 우리 과장님의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인이 알면 좋은 외교부의 러시아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된 외교부 유라시아 1과장 위석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라시아 지역 정책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라시아 21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분들과 기업인분들께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조금이나마 우리 정부의 대러 정책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현 정부의 대러 정책, 어긴 신북방 정책과 이 추진 성과, 그리고 최근 전개 중인 글로벌 정세와 러시아 정세, 그리고 이러한 정세 하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화면을 누가 넘겨? 예. 좋습니다. 네. 예, 러시아의 위상과 이 뒤에 있는 러시아 경제 부분은 워낙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러 관계의 수교 30주년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한 사건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990년도에 어쨌든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고 91년도에 러시아 연방을 소비에트 연방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을 우리가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사측면제 협정을 서명을 했고 2014년도에 이 사측면제 협정이 발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신북방 정책과 9개 다리 중장협력 정책을 발표를 하셨고 2018년 6월에는 국빈 방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코로나19로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양국 총리께서 전화 통화를 가지시고 수교 30주년을 1년 더 연장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수교 상호 교류회, 수교 30주년 상호 교류 행사를 올해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에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방한을 했고요. 방한을 하셔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 교류회 행사를 개막식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러 관계에서 이제 정부 간 협의체 이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러 양국은 지난 30년간 정무 경제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간 협의체를 보자면은 외교 차관 간 전략 대화가 있고요. 차관급 정책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국장 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각 급에서 정례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경제부총리가 수석 대표인 이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이 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예하에 각 분야별로 양국 간 위원회가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극동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극동 협력과 관련돼서도 그간에 극동 시베리아 분과위라는 명칭으로 계속 위원회가 개최되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그 극동 시베리아 분과회라는 명칭으로 계속 개최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러측에서 그 북극 지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위원회 명칭을 극동 시베리아에서 극동 북극 분과위원회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위원회가 극동 북극 분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러측이 이제 작년에 북극 지역 발전과 관련돼서 국가 차원의 원칙 그리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이제 이행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북극 개발을 중시하는 지금 최근의 러시아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한러 교역량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시겠는데요. 그 양국 교역량은 이제 수교 당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억 불 미만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58억 불로 약 130배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양국 간 교역 구조가 이제 자원 상품 교환 구조인 만큼 국제 유가와 같이 이제 대외 요인에 되게 취약한 상황인데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의 대러 제재가 있었고 그때 마침 그 유가도 하락을 해서 러시아 경제가 많이 타격을 입었고 그에 따라서 2015년과 16년도에 그 양국 간 교역량도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에 따른 이제 러시아 경제도 회복이 되면서 양국 교역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다시 200불 미만으로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러시아랑 이제 교역을 할 때 러시아 교역대상국 10위권 내에 꾸준히 이제 있어 왔고요. 그리고 전체 그 한러 교역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극동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2위에 러시아의 2위의 교역국으로서 순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동 지역은 양국 그 투자 증진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 러시아 정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극동 지역의 선도 개발 구역이랄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유인 제도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러시아랑 9개 다리 협력을 통해서 극동 지역 진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협력을 하고 있어서 그 굉장히 극동 지역 진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기업의 극동 지역 진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5개 기업이 진출을 해 있었는데 2020년 12월 현재는 약 2배 증가한 48개 기업이 지금 극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적 교류 추이인데요. 아까 그 30년 그 수교 역사를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1월 1일부터 그 양국 간 사측면제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사측면제 협정 발효를 기준으로 그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그 최대치를 찍었고요. 그 80만 명 정도 이렇게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극동 지역 인적 교류 추이도 그 전체 인적 교류 추이와 이제 동조를 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극동 지역의 인적 교류 추이는 거의 이제 전체 인적 교류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조금 추이가 다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신북방 정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북방 정책의 이제 일환입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고요. 한러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는 이제 북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수교 전후 북방 외교부터 이명박 정부의 신실크로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북방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북방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는데요.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서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신북방 정책도 뭐 이 연장선상에 있고요.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당연한 신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우리와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 그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저희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아태적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국동 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신동방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신동방 정책은 국동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신북방 정책과 양립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리더 국가로서 약 2억 명에 가까운 그 유라시아 시장 통합을 주도해 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 통합된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기요한 상황입니다. 그 기존 그 북방 정책과 지금 현재 신북방 정책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존 북방 정책은 주로 보시자면은 철도, 가스, 전력과 같이 거대 인프라 연결 사업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한러 관계를 이제 발전시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변수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변수의 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그 양자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방이라는 뭐 대러 협력 총괄 조직을 출범시켰고요. 그 9개 중점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라는 9개 다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제 친북방 정책도 기존 그 북방 정책들처럼 이제 북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러 양자 간의 어떤 상호 이해 부족이라든지 경제협력 접근 방식의 뭐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에 더해 이제 서방의 대러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9개 다리 협력과 같이 한러 양자 협력에 집중하는 관행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9개 다리 협력이 이러한 이제 관행을 축적을 해나가는데 뭐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9개 다리 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9개 다리 협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제3차 동방경제 포럼 당시에 그 러시아 대상 신북방 정책 추진 전략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9개 다리 이 전략 이행을 위해서 한러 양국 간 9개 다리 행동 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이를 확대 개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러 양국이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중점 협력 분야와 분야별 협력 과제를 목록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엊그제 이제 수요일에는 6월 23일에는 9개 달의 행동 계획을 기반으로 그 양국 9개 달의 협력 이행 총괄 기관인 북방위와 그 러시아 경제개발부, 그리고 9개 분야별로 양국 관계 부처가 모여서 그 협력 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을 하고 진전 방안을 논의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북방 정책 추진과 이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북방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그 정상 간 활발한 교류이고요. 이 정상 간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해서 양국 간의 정무적 측면에서 협력 채널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정상회담이 이제 5회 개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각 급별로 활발하게 소통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교 30주년인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대통령과 대통령 간 그리고 총리 간의 전화 통화를 좀 가지셨고요. 부총리 간에도 화상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연말에는 그 코로나가 굉장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특사가 러시아를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에 그 대러 외교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담하는 유라시아 일과도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 올해 3월에는 앞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브로프 장관이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고, 그 방문 계기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그리고 그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 교류의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우리 그 국회의장께서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그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급 차원의 이제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제 9개 다리 협력을 중심으로 한러 간 실질 협력도 적극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선 그 산업단지 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양국 간 서비스 투자 FDA 협상도 2019년 6월 협상 개시 이래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그 연해주 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나 저희나 모두 이 산업단지가 이제 극동지역 산업 인프라 그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데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이 사업을 이제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동 시베리아 분과위가 개최됐을 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 약정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 이 이행 약정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제 연내에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이 외에 이제 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간에도 교류 협력이 이제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러시아를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정상 간 합의로 그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창설이 됐고요. 그 2018년 포항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되고 그 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울산에서 3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양국 지방 차원의 대표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글로벌 환경과 어떤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신북방 정책과 이 9개 다리 그 협력을 통해서 한러 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향후에 이제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이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그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 기후 변화, 북극 해빙과 같은 상황들은 저희한테 이제 도전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제기한 도전은 거의 전무후무한 것이고요. 러시아는 이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국가에 이제 백신을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 백신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 현재 그 66개국 그 여기에 살고 있는 32억 명이 살고 있는데요. 66개국에서 그 스푸트닉 V 백신 등록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럽 의약청 EMA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스푸트닉 V 긴급 승인을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그 스푸트닉 V가 조금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번 달 초에 이제 상트 국제 경제 포럼에서 스푸트닉 V 효과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러시아의 어떤 국제사회 백신 접근성 제고 노력도 얘기를 하면서 그 EMA하고 그 WHO의 승인 절차를 촉구를 했는데 이게 언제 승인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에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다음에 그 온실가스 배출 방안, 배출 감소 방안으로 탄소 중립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고,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고 12월에는 그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그 P4G 정상회의를 개최를 해서 국제 녹색 경제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유엔 기후 협약 파리 협정과 같이 이제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을 지지를 하면서 그 원자력, 수력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이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좀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그 원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좀 줄이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엔진을
기존 뭐 석유에서 가스, 전기로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정부가 보조하는 녹색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수소 생산 인프라도 구축을 해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이제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그 한러 관계에서도 그 이런 분야에서 협력 발굴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극 해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기후변화 여파로 북극 지역 접근성이 제고가 되면서 이 전통적인 북극 국가인 이 러시아가 북극 자원 개발하고 북극 항로 활용에 그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히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그 러시아가 이제 북극 정책 기본 원칙 2035 그리고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런 원칙과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북극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1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1단계 프로그램은 2024년도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그 러시아 정부에서 196억 루블 정도를 투입을 했고 북극 지역 민간 투자 유치하고 고용 창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북극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국익으로 정하고요. 2035년까지 이제 북극 항로 물동량을 13,00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제 북극 항로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이제 야말 LNG 운송이 이제 개시가 되면서 그 LNG 운송 중심으로 이제 북극 항로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는 약 1,000만 톤 정도였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물동량이 그 3,297만 톤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제 북극 항로 이 연중 운행을 위해서 이 물동량을 이제 감안하고 이 북극 항로 연중 운행을 위해서 교통 안전, 통신, 뭐 세빙선 건조와 같이 인프라 구축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올해 5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앞으로 2년간 이 북극 이사회 의장국을 이제 수임하게 되면서 이 북극 지역 과학 연구랑 환경 보존과 관련돼서 이 시그니처 사업으로 이 탄소 제로 북극 기지라고 해서 스노우플레이크 건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출범한 그 한러 양자 차원의 북극 협의회를 통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북극 항로 활용이라든지 이 스노우플레이크 건설에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 및 국내 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미중 글로벌 전략 경쟁 구도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중 갈등이 지금은 그 단순히 이제 무역을 넘어서서 5G라든지 그 AI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지금 고조 중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인권과 무역 그리고 민주주의,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중국을 지금 집중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는 유럽을 방문을 해서 G7, 나토, EU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 계기를 활용해서 그 서방의 반중 결속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G7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중국 1대1로에 대응해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뭐 B3W 구상을 제시를 했고 그 1대1로에 기반한 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이제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중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은 다르게 그 회담 초에 뭐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 안정성 대화와 이 사이버 안보 협의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 양국 대사의 임지 복귀를 포함을 해서 외교 채널 정상화 이 부분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외교 채널 정상화 조치는 바로 이루어졌고요. 안토노프 주 러시아 대사가 6월 20일에 이미 임지로 복귀를 했고 설리반 주 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번 주에 임지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러미 정상회담은 이제 그 과거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보자면 과거에는 이제 양국 관계 리셋과 같이 획기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회담이 이제 진행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러미 양국이 냉전 이후에 최저점에 있는 양국 관계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채널 정상화를 비롯해 가지고 그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 그 상호 이해가 합치하는 분야에서 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계기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그리고 사이버, 우크라이나 문제 같이 이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뭐 각자의 이익과 가치를 이제 견지를 하면서 그 실용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사안별로 그 러미 양국의 각자의 이제 입장과 한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비논쟁적이고 사무적인 방식으로 차분하게 이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정상이 그 회담 직후에 나와서 회담이 굉장히 건설적이었다,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합의한 사항이 이제 어떻게 이행될지가 향후 양국 관계의 이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양국 간에 그 굉장히 그 외교적 갈등이 많이 누적돼 왔었고,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그 인권 민주주의 같이 이제 가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서 입장차가 워낙 컸고, 그리고 그 미 대선 기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미국 내 그 러시아에 대한 초당적으로 그 반러 정서 감정이 많이 있어서 이행에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회담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행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하셨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야 이 전략적 안정성 대화 개최라든지 사이버 안보 협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페스코프 러시아 그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합의 이행을 하려면은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미 측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행 시기가 언제인지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양측 모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대응이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이제 어떻게 이행이 될지,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러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가 좀 면밀히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중 관계와 관련해서 이번 이제 러미 정상회담을 좀 보자면은 그 미국이 이제 G7, 나토, EU와 연달아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견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좀 관찰이 됐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6월 15일, 6월 16일 러미 회담 전인 6월 15일에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러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6월 17일 회담 다음 날인 6월 17일에는 중국 환부시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미국과 나란히 양대 강대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중로를 분열시키려는 뭐 책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견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당초에 그 러시아와 중국 그 밀착 현상이라는 것이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향후 이제 미국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전략적 측면에서 대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러 중 삼각관계에 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국내 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개헌을 통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이제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져서 최대 2036년까지 이제 집권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인데요. 단기적 측면에서는 러시아 국내 정치가 안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국내 경제가 침체가 되고 강력한 방역 제한 조치로 사회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나발리 중독 사건 때문에 여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시위 동력은 많이 약화가 됐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누적된 이제 사회 경제적 불만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푸틴 정부는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대규모 접종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상트 포럼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이 민생 현안에 관한 뭐 지원 조치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최근에 러시아 내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확산되는 가운데 이 9월 총선에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이게 러시아 국내 정세를 보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이제 예정돼 있는 만큼
신북방 정책의 이 국내적 추진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시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국내 경제 정세인데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러시아 경기 회복 추세하고 그 러시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파악도 저희가 이제 대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묘한 요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러시아 경제와 관련돼서 주요 국제기구는 이제 양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IMF랑 그 월드뱅크 그리고 OECD 같이 이제 그 주요 국제기구는 그 2%에서 3%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3에서 4%대로 경제 성장을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국제 신용평가 3사 모두 그 러시아 신용 등급을 팬데믹 이전 수준과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러시아는 경제 다변화 현대화 기조에 따라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경제 구조 다변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극동북극 개발 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이제 서방의 대러 제재라는 거는 이제 상수가 됐는데요. 그 러시아는 거시경제 안정화하고 수입 대체 정책을 활용을 해서 대러 제재를 포함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대체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이거는 이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방어 전략 차원에서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러시아 정부는 23개 부문에 걸쳐서 약 1,700여 개 수입 대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디지털 조선 분야로도 수입 대체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서 이제 서방 대러 제재가 계속되는 한은 이 수입 대체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러시아 정부는 이제 서방의 대러 제재 대응의 일환으로 해서 뭐 중국과의 교역하고 국부펀드 자산 등을 중심으로 달러화 비중을 낮추는 이제 탈달러화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 대신에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 사용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 주도의 어떤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이제 협력이 더욱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제 3월에 저희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앞서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라브로프 장관이 탈달러화라든지 기술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좀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런 부분을 이제 부응을 해서 그 신에너지 분야로서 수소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그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를 발표를 했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수소가 이 에너지 전략에 포함이 됐고 이어서 이제 작년 10월에는 2024 수소 발전 이행 계획이 이제 채택이 돼서 구체적인 이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뭐 구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이제 환경과 러시아를 둘러싼 이제 대내 정세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북핵을 포함해서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러측하고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서 굉장히 긴밀히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러측도 이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하고 이제 동일한 입장인데요. 그 푸틴 대통령은 6월 초에 이제 상트국제경제 포럼에서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말씀을 하시기를 뭐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이제 기존 입장을 뭐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와 압박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해결 방법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견인의 틀로서 이제 남북러 삼각 협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와 입장이 비슷한 그리고 비슷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돼서 긴밀히 이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로 아직까지는 남북로 삼각 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대북 제재 완화 해제에 대비를 해서 남북로 삼각 협력도 삼각 협력도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경제 및 실질 협력 분야에서는 이제 저희 현재 9개 다리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 산업단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현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국 간 교육 투자 증진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 강화 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로 서비스 투자 FTA를 조속히 타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FTA 협상도 조속히 개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양 FTA가 모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투자 증진을 위해서 지금 공동 투자 펀드에 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개소된 한러 혁신센터를 포함해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양국 IT 기업 간에도 네트워크 구축도 지속하고, 그리고 우리 주도 출범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멋지게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경제하고 실질 협력 다변화 차원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올해 4월에 발표한 연례교서와 6월 초에 상트 포럼에서 언급한 바를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제약, 보건, 의료 역량 강화, 그리고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예산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분야에서는 이제 높은 수입 의존도를 제약 사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고,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 국내 생산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에 단일 제약 시장이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 단일 제약 시장 내에 러시아 의약품이 압도적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EAEU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EAEU 5개 회원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3국 수입보다는 영내 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러시아 의약품 비중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제 당연히 EAEU 내에서도 커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해서 러시아는 이제 선진국 의료기관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모스크바 스콜코보 경제특구 내에 국제의료 클러스터의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원격 의료 분야에서도 법 제정이랄지 원격 의료 투자 확대 등 이제 원격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격 의료도 유망한 발전 분야로 보입니다. 수소와 관련돼서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풍부한 에너지 자원, 그리고 유럽하고 동북아에 가까운 이 시장 근접성, 수소 소비 시장 근접성, 그리고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분야에서 기술력, 그리고 기존 운송 인프라 활용 여력 등에 있어서 러시아는 이제 수소 경제 진출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근데 정책적으로 러시아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행 전략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러시아 내에 수소 시장도 아직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와 같이 수소 사용적인 측면보다는 수소 생산에 더욱 이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제 최대 에너지 수출 대상국인 EU와 중국이 이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노바텍이나 가스프롬 이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갖는 수소랄지 이제 보건 이런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다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9개 다리 협력 틀에서 러시아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제 스콜코바 진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작년 10월 양국 산업부 간에 최초로 개최된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면서 양국 간 수소 관련 새로운 협력 영역을 또 지속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 신북방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이제 인적 교류 기반 확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작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양국 간 정기편이 한동안 중단이 되면서 인적 교류가 이제 급감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교역 300억, 인적 교류 100만 달성이라는 양국 간 목표도 조금 많이 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국민 참여형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그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을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적으로 특히 이제 청년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를 시키고 있고, 그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통해서는 한러 관계 외연을 지방 차원으로도 이제 확대시키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 인적 교류 기반을 확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세대들이 러시아에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다양한 사업 진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러시아 현지 상황에 맞게 그 다양한 사업 진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2018년 개척단 1기 출범에 이어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2기 개척단 활동을 무사히 마쳤고, 이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양하고 참신한 그 러시아 진출 구상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 사업 아이디어는 그 실용성을 인정받아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협업을 제안하고 있어서 좀 성과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그 KRBC 박종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올해 3차 포럼이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 러측에서는 이번에 뭐 극동 지역 지방 정부는 물론이고 북극 지역 지방 정부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북극 지역에서도 지방 정부 참석이 이제 실현이 된다면은 이 포럼의 외원 확장은 물론이고 당연히 이제 양국 관계 깊이도 그만큼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 발표를 좀 마치겠고요. 그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짧은 시간에 정말 한국과 러시아 간에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직접 질문하실 분들은 화면상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들을 준비하시는 사이에 지금 유라시아 일과가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유라시아 일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홍보 한번 해보시죠. 저희 저희 유라시아 일과는 작년 초에 출범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유라시아과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러시아랑 중앙아 5개국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처음부터 그랬었고 그리고 중앙아도 그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를 한과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이제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 지역 위상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그 세부적으로 이 업무를 분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양측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유라시아 일과는 이제 러시아를 전담을 하면서 그 러시아의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그런 부분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내적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이제 조금 더 홍보를 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쨌든 초점을 두고 저희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오늘 발표하신 그 질문들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극동에 우리 기업이 25개에서 48개가 진출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48개 기업들이 대체로 어떤 그 종류 업종들인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0만 명까지 러시아를 갔는데 그 중에서 47만 명이 극동으로 갔다. 블라디보스톡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수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은 지금 그냥 말씀하신 이상 새로운 정보는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협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일단 산자부에서 중점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애국 대우, MFN하고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측 간 이제 이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쟁점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율되는 거라면 사실은 된다는 전제는 이제 합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분위기상으로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산업단지, 연해주에 있는 산업단지가 연내 기공실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산업단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황인가 보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스푸트닉에 대해서 66개국 322억 명, 그 지역의 스푸트닉이 접종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백신 이제 스푸트닉 V가 등록이 됐고 이제 접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서도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CIS는 물론이고,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나 이제 다른 CIS 국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저희 이제 교민분들도 다 맞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박현혁 소장님도 모스크바에 계신데 맞은 걸로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같이 가시고 계신데요. 궁금한 게 스푸트닉 V의 생산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생산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외교부에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백신 도입이라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할린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 관련으로 러시아 쪽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으로 혹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저희가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이제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라고 이게 최초로 개최가 됐고,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 이제 논의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실무적이란 말은 어느 차원에서? 사실 이제 저희 부보다는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제 질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그냥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바이든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러시아 보고는 중국은 경쟁자다. 러시아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러시아도 슈퍼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 1시간 반 동안 이게 소수인 회의를 했잖아요. 비공개로 대통령 2명하고 외무부 장관 2명 앉아있는. 그쪽에 혹시 숨은 소식 같은 거 흘려나오는 거 없나요?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대답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저는 오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했고, 다른 분들 이제 질문 하신데 벌써 우리 박종수 부이사님께서 아주 진한 손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를 총괄하신 분의 생생한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너미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테러 제재 관련해서
미국의 200개 기업이 역대 최대로 베젤버그 경제 포럼에 예. 참석을 했다.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이제 반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앞으로 이게 대러 제재, 아울러 또 대북 제재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재가 해제되면 앞으로 남북로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재하에서 미국처럼 오히려 더 진출이 늘어나는 이런 우리의 보관은 없는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신북방 정책 문재인 정부의 그게 이제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신북방 정책 9 브릿지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고, 현재 진행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거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강연 타이틀에 외교부의 대러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외교부 외에 딴 정부 부처나 이거는 고려를 안 하시고 외교부에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의미신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가요? 이 정도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목은 제가 우겨넣은 거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건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외교부의 대러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대러 정책은 저희 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신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부를 포함을 해서 다 정부 부처 그리고 국방위까지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본 이제 대러 제재 관련된 부분은 푸틴이 이번에도 이제 대러 제재 얘기를 하면서 좀 미국에다가 좀 요청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러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이 모습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이 여기고 나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라는 취지가 조금 강했던 것 같고, 이거를 알고 각자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 이런 측면이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인권과 뭐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거를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나발리 사건 관련돼서 대러 제재를 한번 취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연이어서 이제 추가 제재까지 하고 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러 제재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이제 러시아랑 경제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러 제재라는 것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저희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좀 커서,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설정할 만한 지금 역량이라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 저희는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제재로 가하면서 경제 협력을 잘 해나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봐가면서 이 대러 제재가 동북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완화돼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미러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대러 제재가 조금 완화되지는 않을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완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이제 정세 변화를 계속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북방 정책 성과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해주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산업단지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 혁신센터가 2019년도 6월에 이제 개소가 돼서 혁신 플랫폼의 일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 이제 IT 분야에서 협력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래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8.5조 원 정도 LNG 쇄빙선하고 환적 설비를 수주하는 데 이제 많이 수주를 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낸 분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이 한러 지방협력 포럼과 같이 지방 간, 양국 지방 간의 어떤 직접적인 교류 플랫폼을 만든 것도 성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처럼 저희 이제 미래 세대들, 차세대들을
이제 러시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뿐만 아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신국방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뭐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알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신지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김창건 부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하지만 우리 김성동 이사장님께서 혹시 마지막 질문 혹시 감사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 과장님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러 관계뿐만 아니고 미러 관계 또 우리 앞으로 향후에 러시아하고 협력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짚어주셔가지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대식 박사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고, 또 박종수 부의사장도 제가 그 이야기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특히 미러 관계에 따른 우리하고의 러시아의 관계 발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한번 리뷰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위석윤 과장님의 외교부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강연 듣고 저희 강연 PPT보다 더 배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생생한 소식, 깨알 같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직 결정 안 됐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외교부 유라시아과에 강연을 부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석윤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위석윤 과장님의 잘생긴 얼굴담에 위석윤 과장님보다 더 잘생긴 우리 김창건 부회장님의 최근 회원 동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뭔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승동 이사장님과 또 이대식 박사님 또 우리 유라시아 회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우리 외교부 미석윤 유라시아 과장님을 통해서 또 러시아 쪽에 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기회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회원 동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요. 정책이나 이런 포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비즈니스 필드에 대한 소개나 공유도 또 중요하다고 우리 이대식 박사님께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 사단법인으로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국내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은 법무부에서 우연치 않게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 투자 유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CSR 활동, 또 민간 외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비즈니스 협회 관련돼서 소개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혹시 지금 PPT를 제가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권을 크리스티나가 지금 주면 됩니다.
예, 아니면 저희들이 네, 띄워도 되고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예, 그럼 화면 공유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화면이 안 열리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화면 공유를 밑에 지금 아니면 크리스티나가 띄울까요? 그래도 될까요? 예, 뭐 띄워주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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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크리스티나 전체 화면으로. 네,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에서 원격 제어 요청을 드리면은 권한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제가 공유했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걸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넥스트 하시면서 하시죠. 예. 네. 아니면 화면 공유권을 지금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크리스티나 그러면 김창근 네. 부의장님 그 공유권을 주시죠. 그럼 직접 화면을 네, 띄우시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럼 네, 화면 공유 지금 올리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공유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화면 공유권을 드렸고요. 예. 지금 김창근 대표님께서 직접 본인의 컴퓨터에서 그 자기 자료를 띄울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띄우시면 됩니다.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 밑에 네. 그 커서를 밑을 보면 초록색으로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게 보일 텐데요. 커서를 갖다가 지금 스크린에 하단 네네. 쪽으로 대시고 내리면 초록색으로 화면 네네네. 공유라는 띄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 있는 예. 네. 예, 지금 예. 이게 PPT가 죄송한데요. 예. 그냥 저기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크리스티나께서 직접 띄워주시죠. 네.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쪽에 지금 아직 러시아 쪽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나 이제 이 인근 서남아시아 쪽으로 요즘 뭐 글로벌 팬데믹 이슈에 최근에 이제 많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심도 많이 고조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사례도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국내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좀 접목을 시켜서 최근에 이제 포텐셜이 많은 스타트업에 저희가 이제 JV를 통해서 투자나 또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금 이 비즈니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쪽에는 지금 이제 유라시아 우리 21도 대부분 포커스가 러시아 쪽에 많이 좀 맞춰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다양한 정책과 또 이 공격적인 이 시장 개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새로운 지금 비즈니스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대표 컴퍼니 빌더라고 요새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디어랩이나 로켓 인터넷 또 최근에 또 유럽의 또 다임러에서 또 아우토반이라는 또 신규 또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또 출범을 했고 또 국내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스타트업 빌더를 출범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에 진출한 지가 올해로서 한 1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 사업은 현대기아 오피셜 디스트리뷰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6년째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지금 유라시아 네트워크스라는 컴퍼니 빌더 지주회사를 설립을 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회원 여러분들께 미력하지만 이런 신흥시장에서 이러한 또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표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겨주시고요. 네. 네, 그 이제 연역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저희 그 에버리 모터스라는 그 모기업은 2003년에 출범을 해서 올해로 18년 차 되는 자동차 전문 회사입니다.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쪽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유라시아 네트워크스라는 지주 회사는 지금 이제 요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유라시아 네트워크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그 이 한국 대학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한 8개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존 대학교는 브랜치 개념의 그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JV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한국국제대학교를 현지에 설립을 해서 지금 그 한국 교수분들이 한 70여 분 나가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학교가 해외에 진출해서 이 한국 교수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신 그 학교는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그 일반 이제 학교 재단이나 이런 데서 교육부에서 이제 해외 그 진출 그 투자를 엄격히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출자를 통해서 JV를 출범을 했고, 지금 한 15개 패컬티를 통해서 그 2년차 지금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굉장히 그 반응이 좋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은 그 페르가나 주라는 데에 캠퍼스 설립을 했고, 내년에는 타슈켄트 수도에 이제 캠퍼스를 설립을 해서 패컬티를 좀 늘려서 지금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고 또 이 초중고 그 국제학교도 올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부하고 JV 형태로 국내에서는 그 NHN이나 카카오 그 에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알림장 그 정보 IT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지금 법인을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이 교육부하고 국내 몇 개 대형 업체하고 JV를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나 이제 유라시아 지역에 물류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물류 사업이 좀 대두되면서 위버 로지스틱스라는 물류회사를 출범을 했고요. 이 물류회사는 국제 물류 운송, 항공 물류나 철송, TSR이나 TCR 운송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 항공 그 대리점권을 저희가 받아서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러시아 쪽으로 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물류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최근에 우리 국내 여기 신명을 거론했네요. 제가 한신공영하고 아파트 신도시 계획 5,170세대입니다. 이거를 출범을 해서 지금 마지막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쇼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모델하우스죠. 그걸 지금 짓고 있고 올 9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신도시 그 아파트를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한 우즈베키스탄 그 비즈니스 센터를 11층짜리 규모로 지금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5월에 그 완공을 할 예정이고, 이 그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3층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 그 설계나 국내 건설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최첨단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이거 외에 이제 몇 개 지금 법인이 설립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표하고 다음 장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표를 좀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드엔 지금 단기 2020년과 올해 21년에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이 출범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미드엔 롱텀 저희가 이 전략은 스트래티지는 지금 앞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라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포커스는 이제 러시아 쪽에 규모가 크니까 많이 맞춰져 있지만 또 신실크로드에 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쪽도 앞으로도 굉장히 포텐셜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시장의 마지막 남아있는 블루오션은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출범을 했고요. 다양한 이 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나 또 조인 벤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발굴해서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도 저희 이제 계열사나 관계사 쪽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 3년 내에 또 이 IPO도 추진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표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스의 이제 밸류 체인을 말씀을 드리면 좀 앞단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류 사업이나 또 교육 사업,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교육 플랫폼 쪽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올 9월에 오픈하는 에듀링크는 지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유저가 지금 500만이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저희는 처음에 출범했을 때 한 4, 50만 정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했다가 500만이 넘는 상황이 돼서 서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집중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9월 1일 날 공식 오픈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컨설팅이나 또 중앙아시아 쪽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제조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동차 쪽은 지금 KD, 넉다운식의 지금 DKD나 SKD, 현대기아랑 협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전기차 국내 이제 굴지의 회사들과 지금 마지막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KD 관련 제조업, 이제 매니팩처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제 특구의 사업 부지를 여러 가지 사업 부지와 또 정부의 인허가, 그다음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좀 가지고 JV 형태의 K 뷰티나 K 케어 이런 부분의 지금 제조업도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부분이 중앙아시아 쪽에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최근에 굉장히 핫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부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층 이상 건물도 지금 막 짓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또 큰 건물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건설이나 이런 시공 부분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던 물류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명실공히 중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퍼니 빌더로서의 지주회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갖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현재 제가 그 주한 우즈베키스탄 명예영사로 6년째 일을 하고 있고, 우즈베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 차관급으로 지금 우즈베키스탄 내각 국무총리 자문관으로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비즈니스도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현재 진출하는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생소하실 텐데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실 일들이 있다면 저희 회원분들이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10분이나 15분 정도 동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PR이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또 새로운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짧게나마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예, 김창훈 대표님, 사실 회원동정 자체가 사실 기업의 회원들의 근황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생생한 비즈니스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회원동정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일도 놀랍지만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파트도 이미 곧 착공이 되시고 비즈니스 센터를, 근데 이게 비즈니스 센터는 민간 차원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B2G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그 사업 부지를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 영사관하고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포스코 타워 29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도네이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사업 부지를 실평수로 800평 이 좋은 그 땅을 그 대통령께서 주셔서 거기에 이제 건물을 저희가 올리고 거기 이제 그 국제기구라든지 한국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100% 민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대다수한 뭐 한 80% 정도는 저희가 이제 투자해서 이제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삼성 세리쇼에 4월 달에 올린 동영상 제목이 CIS 리프트 지금 핫하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유라시아 21 회원들, KRBC 회원들이 그 건물 들어가면 좀 할인이 있나요? 스페셜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석윤 과장이 강연하실 때 그때 아직 잠에서 안 깨신 분들이 지금 또 대거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4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요. 질문하실 분들을 하시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새로 참여하신 회원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새로 오신 분들 채팅방에 자기소개를 간단히 올려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분 해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질의응답 하는 동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창근 부회장님의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스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님, 네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상당히 사업 범위가 굉장히 지금 넓어졌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아까 16년 현지에서 일하셨다 그랬습니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열심히 쌓으시니까 또 뭐 그동안 워낙 우즈베키스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확장이 되고 그 지금 범위를 보면은 정말 대그룹의 어떤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진출하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상당히 개발적인 질문인데 그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최근 들어서 우즈벡이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벡이 카자흐스탄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훨씬 사업하는 여건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전체적인 우즈벡 그런 상황, 비즈니스 여건의 어떤 변화가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적이지만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그 따뜻하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아직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추진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부분 아주 되게 중요하신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생소하게 특히 이제 저희 뭐 유라시아 저희 멤버분들은 그나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글로벌 팬데믹 시기에 이 중국 부분은 뭐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포스트 차이나 역할을 했던 인도차이나 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에는 아직도 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JV 형태를 통해서 지분 쉐어를 하고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고 현지인들을 공동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차후에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외국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출자가 가능하고 JV를 했을 경우에도 51% 이상의 지분을 글로벌 기업이 갖게 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잘 돼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앞단에 말씀하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작년부터 2020년 이후부터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이 외국인 출자에 대한 보장과 100% 출자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뭐 러시아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뭐 인근 다른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토지 사유화를 2019년 7월부터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외국 개인도 지금 토지 사유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외국계 법인은 100% 출자를 통해서 토지를 또 이런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페이버라고 말씀드리고 2017년 이전에 전 정부에서는 외환 자율화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캐시플로에 문제가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가장 버틀렉이 리스크가 이제 외환 캐시플로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송금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했는데요. 신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게 100% 다 풀리게 됨으로써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400억 불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정적인 정치 기반으로 또 개혁 개방 정책을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뭐 WB, EBRD, ADB, 국내 EDCF 지금 ODA 자금이 이런 것도 10억 불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또 충분히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지금 필드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과실 송금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틀 내에 금액에 상관없이 그 한국으로 송금이 자율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토지 사유와 같은 경우가 되고, 또 외국계 법인이 또 현지 또 출자를 했을 경우에 100% 지분 출자를 또 인정하고, 또 이 캐시플로우가 또 잘 돼서 외환 자율이 지금 그 편하게 아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뭐 그 외에 또 많은 것도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 또 경제 특구가 지금 예전에는 3군데에서 지금 22군데가 늘어남으로 해서 특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뭐 제조업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업 부지 49년 무상 제공, 또 그 관세, 각종 수입 수출 관세 면제, 또 투자 금액에 따라 3년에서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이런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글로벌 펌들 투자 유치를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직접 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900개가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아마 1000개가 넘어갔을 텐데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사님 질문에 가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